러시아 혁명 이나무위키. 노동자는 여전히 착취당했고 토지는 지주들의 손아귀에 있었으며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도 여전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였지만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들 생각에 계속되는 전쟁은 임시정부의 자본가로서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고 군의 위계질서를 확립해 반란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전후 세계질서 재편을 고려해 서유럽과 연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더욱 유리했다. 결국 임시정부는 제국정부가 협상국과 맺은 모든 조약을 인정하고 최후의 승리까지 전쟁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기까지 이른다. 노동자들은 점차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임시정부와 소비에트에서 멀어졌고 다시 그들만의 군위원회와 노동조합 공장위원회, 농민위원회를 만들었다. 세계의 사회주의 정당 중 가장 소수였던 볼셰비키만이 이러한 도시인들의 불만을 간파했다. 그들은 임시정부와의 협력에 반대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조약 체결,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했다. 그러던 중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 후방전선의 교란을 목적으로 한 독일의 지원으로 4월 16일 4월 3일 귀국했다. 레닌의 실질적 의중은 독일의 의도와는 정반대에 있었다. 독일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레닌은 독일이 제공한 열차에 탑승한다. 하지만 독일의 의도는 분명했기에 사회혁명당과 맨세비키는 레닌을 독일의 첩자라며 공격했다. 이때 독일에서 레닌에게 봉인열차를 타게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일반 전세열차를 타고 독일에서 스웨덴, 러시아령 핀란드를 거쳐서 평범하게 귀국했다. 독일 측에서는 열차 배차에서 우선권을 주고 독일 국내에서 감시 인원을 붙이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그는 페트로그라드 핀란드역에서 민중의 환호를 받으며 연설을 했다. 사랑하는 동지, 병사, 노동자 여러분. 혁명을 승리로 이끈 여러분이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군대의 전의입니다. 강도들의 제국주의 전쟁은 전 유럽 내전의 시작입니다. 머지않아 유럽의 자본주의는 깡그리 무너질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그 시작입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 만세. 다음 날 블라디미르 레닌은 볼셰비키 집회에서 그 유명한 4월 태제 17일 발표하였다.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한다.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넘긴 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이 권력을 장악하는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임시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한다. 모든 은행은 소비에트의 통제를 받는 국립은행으로 통합한다. 생산과 분배는 소비에트가 통제한다. 당 대회를 소집하여 강령을 바꾸고 당명은 공산당으로 바꿔야 한다. 새로운 국제혁명 조직으로 제3인터내셔널을 창설해야 한다. 연설하는 레닌. 4월 태제는 러시아 전역을 뒤집어 놓았다. 부르주아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독일의 첩자라고 주장했고 맨세비키는 레닌이 반동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플레아노프는 대머리가 잠꼬대를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볼셰비키 내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다. 레프 카메네프 등 당의 많은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아직 사회주의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주장이 임시정부 타도로 해석되어 당국에게 체포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발과 인맥으로 4월 말 볼셰비키 협의회는 레닌의 4월 태제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다. 3.5. 7월 시위. 골물대로 골문 임시정부와 볼셰비키 간의 갈등은 전쟁 문제를 계기로 폭발했다. 5월 1일 4월 18일 노동자들은 즉시 강화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같은 날 임시정부의 외무장관 파벨 밀류코프는 협상국 측에게 제국 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지킬 것이며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을 통보했다. 5월 3일 4월 20일 볼셰비키 세력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임시정부 타도, 밀류코프 타도를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한 임시정부의 돌파구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하계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협상국의 요청도 있었지만
공세를 성공시킴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중 권력을 소멸시켜 부르주아 권력을 수립한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전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7월 1일 6월 18일이나 돼서야 서남 방면군에서 하계 공세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7월 19일 7월 6일 독일군의 역공에 4만 명의 사상자만 낸 채 임시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하계 공세는 참패로 끝났다. 결국 민심은 더더욱 이반하였고 페트로그라드 공장위원회 소비에트, 발트 함대, 리가, 민스크, 톰스크 등 임시정부와 소비에트를 따르지 않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의회인 라다와 핀란드의 의회인 세임이 자치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민족 문제도 첨예화됐다. 결국 참다 못한 민중들은 7월 16일, 7월 3일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연대의 일부를 전선으로 파견하라는 임시정부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던 페트로그라드 제1기관총 연대의 무장봉기가 그 시작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연대 총회에서는 이를 위해 볼셰비키 당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부대와 공장의 대표를 파견해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많은 부대와 공장이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볼셰비키는 이러한 무장봉기에 회의적이었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분명히 노동자와 병사들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할 힘을 갖고 있었으나 전국의 민중 대다수가 아직 사회혁명당과 맨세비키 18을 따르고 있어 권력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 중앙위는 시위 자제를 결정했으나 민중들은 이미 볼셰비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16일 3일 저녁 7시기관총 연대를 선두로 대규모 무장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도의 각 부대와 노동자도 시위에 가담했다. 시위대가 볼셰비키 본부인 크세신스카야 저택에 도착했고 스베르들로프 등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제를 호소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시위대의 대답은 그야말로 부정적이었다. 시위대의 완강한 입장에 볼셰비키는 굴복하여 부득이 방침을 변경했다. 타브리다 군까지 행진하여 대표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자는 볼셰비키의 제안이 시위대에게 전달되었고 시위대는 이에 동의했다. 시위대는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밤 10시경 소비에트 본부인 타브리다 궁에 도착했다. 밤 12시경에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집행위와 농민 소비에트 집행위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5시간 이상 계속된 회의에서 시위대에 대한 압력 행사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소비에트 권력 반대 결의가 채택되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열린 볼셰비키 중앙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노동자평의회 등의 혁명파 합동회의에서는 17일 4일에 다시 시위를 전개로 결의했다. 7월 17일 7월 4일 아침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중앙은 무장시위를 금지하라고 경고하며 페트로그라드 군광구 사령관 휘하의 모든 부대에 질서 회복에 착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정부를 지지하는 군대는 카자크 병연대와 사관학교생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는 전선 사령부의 파병을 요청하기까지 이른다. 반면 시위대는 오히려 세력이 크게 늘고 있었다. 크론슈타트에서 1만여 명이 배를 타고 도착하는 등 수도 근교로부터 병사와 노동자가 밀어닥쳐 시위대는 50만을 넘었다. 그러나 더 이상 판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던 볼셰비키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위대를 설득하는 바람에 7월 시위는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한편 수도의 시위에 자극받아 지방에서도 봉기가 발생했다. 발트함대, 핀란드, 리가, 이바노보 등지의 많은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를 외쳤고 많은 곳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방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혁명파보다 타협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봉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힘을 얻은 임시정부와 타협파가 반격을 개시했다. 임시정부의 법무장관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독일의 첩자라 주장했고 중립적이었던 이에 동조한 몇몇 부대가 임시정부에 붙었다. 전선에서도 정부에 충성하는 군대가 도착했다. 7월 시위 이후 볼셰비키에 대한 임시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7월 시위에서 볼셰비키의 세력이 예상보다 강력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볼셰비키 본부가 점령되었고 당 기관지 프라우다의 발행이 금지되었다.
시위에 적극 가담한 노동자의 집이 수색당했고 반란에 가담한 부대가 해체되었다. 볼셰비키 지도자들에게도 수배령이 내려져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리고리 지노비에프는 지하로 피신했고 레프 카메네프, 레프 트로츠키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볼셰비키의 세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4월에 8만이었던 당원이 8월엔 24만이 되는 등 탄압과 비례하여 세력이 더욱 늘어났다. 7월 시위와 이후의 탄압은 러시아의 세력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대부분의 러시아 평민들은 이제 임시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뒤이은 코르닐로프의 쿠데타로 임시정부는 완전히 민심을 잃었다. 3.6 케렌스키 내각과 코르닐로프의 쿠데타 편집. 라브르 코르닐로프 7월 시위 이후 농업 문제 등에 관한 노선의 차이로 제1차 연립정부는 붕괴했고 8월 6일 7월 24일 제2차 연립정부가 설립되었다. 트루도비키 레이버 그룹의 당수인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새로운 수상이 되었고 사회주의자 7명, 자유주의자 8명이 강요로 취임했다. 신임 수상 케렌스키에게 비상대권이 주어졌고 입헌민주당의 요청으로 내각은 소비에트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혁명과 완전히 관계를 끊은 케렌스키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서유럽의 민주정치에 심취한 강요들은 몸짓과 스타일까지 서유럽을 모방했고 권위에 대한 복종을 내세우며 민중의 혁명적 요구를 묵살했다. 민중의 요구는 재헌의회 구성 뒤로 미루어졌고 그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중들의 마음이 임시정부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8월 8일 7월 26일부터 열린 제6차 당대회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슬로건을 철회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에트가 우경화된 지금 오로지 무장봉기만을 통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즉각 행동하지는 말고 민중들이 좀 더 임시정부에게서 멀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혁명파와 부르주아, 타협파 사회주의자들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라브르 코르닐로프가 크게 부상했다. 그는 7월 31일, 7월 18일 최고사령관에 오른 후 군사독재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군사령관과 보수주의자들 대다수가 그를 지지했다. 8월에 들어 코르닐로프는 군사동원을 개시하며 군대의 일부를 수도 주변에 집결시키고 좌파에 있던 주력 부대를 훈련시켰다. 8월 24일, 8월 11일의 강요회의에서는 후방에서의 사형부활, 지휘관, 권한회복, 병사위원회 권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코르닐로프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코르닐로프는 케렌스키 내각을 끌어내리고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독자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9월 7일, 8월 25일 코르닐로프는 기병 제3군단을 전선에서 페트로그라드로 이동시켰다. 군단장은 수도와 인근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9월 8일, 8월 26일 코르닐로프는 케렌스키에게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최고사령관에게 넘기라는 최후 통첩을 띄웠다. 이것이 쿠데타임을 직시한 케렌스키는 즉각 코르닐로프군을 반란군으로 선언하고 소비에트와 심지어 볼셰비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 코르닐로프의 부대는 즉각 수도를 향해 진격했다. 소비에트 지도부와 사회혁명당, 맨세비키들은 민중들에게 임시정부의 방위를 호소했다. 볼셰비키도 민중들에게 반혁명 분쇄투쟁에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것이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혁명당과 맨세비키를 위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쨌든 민중들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 결과 코르닐로프가 보낸 전신이 그의 부대에 전달되지도 못했고 반란군이 탄 기차는 철도 노동자들의 방해로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코르닐로프의 반란은 민중들에게 간단히 진압되고 말았다. 9월 12일, 9월 1일에는 코르닐로프와 공범들이 체포되면서 반란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코르닐로프의 반란 이후 민중들은 부르주아와 타협파, 사회주의자들의 무능함과 혁명을 타도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정부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그 결과 민중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와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온 볼셰비키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민중들은 소비에트의 타협파 대의원들을 소환하고 그 자리를 볼셰비키로 대체했다. 9월 11일 8월 31일 창설 이래 처음으로 볼셰비키가 다수를 이룬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즉시 강화, 지주 토지에 몰수해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등을 주장하는 볼셰비키의 결의를 채택했다. 9월 16일 9월 5일에는 모스크바 소비에트도 같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밖에 많은 도시에서 소비에트의 볼셰비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무렵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연료난과 원료 부족으로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식량난도 극심해졌다. 이 모든 것이 부르주아와 지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한 노동자들을 공장을 장악하여 직접 관리를 하고, 농민들은 전투적으로 변해 지주를 추방하고 스스로 토지를 재분배했다. 유럽 러시아의 절반 이상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군대도 동요의 지휘관을 추방하고 직접 지휘관을 선출했으며 전쟁을 계속 거부했다. 한편 민중의 혁명화로 맨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졌다. 마르토프 등의 맨세비키 국제주의자들은 볼셰비키에 점점 가까워졌고 사회혁명당 좌파 세력은 독자행동을 선언하며 기존의 사회혁명당 19에서 완전 독립을 선언했다. 정세는 볼셰비키에게 전적으로 유리해졌다. 이로써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끝났다. 3.7 10월 혁명 적이대의 모습 라브르 코르닐로프의 반란 와중 제2차 연립정부는 와해되었다. 알렉산드르 케렌스키는 9월 14일 9월 1일 5명의 강요로 총재정부를 구성하였다. 총재정부는 정식으로 러시아 공화국을 선언하고 두마를 공식 해산하는 등 형식적으로 양보를 하는 한편 반혁명 분쇄 투쟁위원회의 해산, 군대 내의 정치 투쟁 중지 등을 명령하며 고양된 민중운동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민중들은 통제되지 않았고 민중의 혁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느낀 사회혁명당과 맨세비키는 민중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카데츠가 참가하는 새 정부에 입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볼셰비키는 두 정당에게 부르주아와의 연대를 끊고 좌파끼리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사회혁명당과 맨세비키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모든 세력의 통일을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벗어난 소비에트를 공격하고 소비에트를 대신하여 전 러시아 민주세력 협의회를 소집했다. 10월 8일 9월 25일 케렌스키는 다시 카데츠와 맨세비키 우파 사회혁명당이 20지지를 얻어 제3차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정부는 소비에트와 볼셰비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가 대거 참여하는 공화국 임시의회를 선출하였다. 당연히 도시 노동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졌고 이제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10월 초 이러한 정세를 파악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지금이 무장봉기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 10월 23일 10월 10일과 10월 29일 10월 16일에 열린 볼셰비키 중앙위와 확대 중앙위는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장봉기를 통한 권력 장악과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재차 확인했다. 레닌이 국외망명을 잠시 갔을 때 볼셰비키를 임시적으로 이끌던 스탈린은 당초 봉기 반대파의 입장에 서 있었으나 레닌의 입장이 신속한 봉기라는 것이 확인되자 입장을 급격하게 바꿔 무장봉기를 지지한다. 레닌은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잡지 않는다면 역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파를 억눌렀다. 10월 25일 10월 12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레프 트로츠키의 주도하에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수도와 혁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봉기지도부인 군사혁명중앙이 구성되어 당 군사조직과 함께 군사혁명위원회와 힘을 합쳤다. 이제 봉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혁명파의 거점은 페트로그라드 중심부에 있었다. 임시정부는 겨울궁전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페트로그라드 군광구 총사령부와 해군성이 있었다. 혁명파의 사령부는 시의 동쪽 변두리의 귀족 여학교인 스몰니 학원이었다. 이곳에는 군사혁명위원회,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볼셰비키 당중앙이 있었다. 혁명파의 주력 부대는 셋이었다. 적이대는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시의 중심부를 포위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의 혁명파 부대는 그 안쪽에서 제2의 반원을 형성했다. 서쪽에서는 군사혁명위원회의 요청으로 발트의 함대가 네바강 하구를 장악했다. 혁명파의 노동자와 육군과 해군은 합동으로 페트로그라드를 포위해 차단했다가 일시에 공력 점령할 계획이었다. 트로츠키는 혁명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 앞에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역사가 빗자루로 쓸어내주기를 바라는 무력하고 가엾은 정부가 있다. 소비에트 대회가 권력을 조직하여 전국에서 행해진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타격에는 타격으로, 철에는 강철로.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레닌. 11월 6일 10월 24일 밤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시로 즉각 행동이 개시되었다. 중앙전신국, 우체국, 전화국, 주요역이 혁명군에게 장악되었고 7일 25일 저녁까지 임시정부 청사인 겨울궁전을 제외한 반혁명파의 모든 거점이 분쇄되었다. 마침내 8일 26일 새벽 2시 겨울궁전이 점령되면서 혁명은 완료되었다. 7일 25일 밤 스몰니 학원에서 열린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임시정부가 타도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가 장악했음을 선포했다. 11월 8일 10월 26일에는 평화에 대한 포고와 토지에 관한 포고가 발표되어 즉시 강화와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약속했다. 대회는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를 새로 선출하고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라 할 수 있는 인민위원회를 창설했다. 레닌이 인민위원장이 되었고 트로츠키는 외무, 스탈린은 민족인민위원직을 맡았다. 중앙집행위장에는 스베르들로프가 임명되었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의 공인된 노동자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레닌은 연설을 통해 혁명의 성공을 기념했다.